안녕하세요. 관외 두루 평안 하셨는지요? 박승목의 스케치북입니다. 오늘은 지구를 구한다는 착각, 아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두 번째 시간 제8장 지구를 지키는 원자력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합니다. 이후로 독일, 대만, 한국은 완전히 쫄아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대중의 여론도 원자력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네거티브 학습 곡선을 갖는 에너지다. 2011년 이후로 태양광 패널 건설 비용은 75% 감소, 풍력 터빈 건설 비용도 25% 감소. 반면에 미국과 프랑스 이런 데서 건설하고 있는 데는 자꾸 이제 더 안전하게 스펙을 높이다 보니까 건설 기간도 늘어나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은 탈원전이 거의 완성이 되었고, 프랑스는 원전이 한 80%였다가 71%, 50%까지 떨어질 그런 전망이고, 미국도 원전 비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글로벌 원자력 발전은 96년도 18%에서 2018년 현재 10% 정도로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을 발명해낸 통째로 폐기해야 마땅한 끔찍한 기술, 바로 원자력 에너지의 악몽입니다. 단편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간 반핵 운동가들이 원자력을 매도해 왔다 하는 그 실상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임페리얼 칼레지의 런던이죠. 분자병리학 교수신데요. 1984년 갑상선암 유방암 진단기법을 개발했고 26세 되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소식을 접하고는 그 인근 지역 환자들의 갑상선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서 체르노빌 생체조직은행을 설립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공인되지 않은 실험을 하다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 냉각수 부족으로 원자로 폭발하고 경락 지붕 날아가고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고, 이후로 유엔에서는 이런저런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먼저 체르노빌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2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초기 대응팀 중에 19명이 25년 안에 결핵, 간경변, 심장마비, 트라우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소방관의 희생은 비극이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2001년 9.11 테러 당시 희생한 소방관이 343명, 2018년 한 해 미국에서 희생한 소방관이 84명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 외에 참사로 인한 피해는 대중의 인식과는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18세 이하 중에 보고된 2000여 건의 갑상선암 발병 사례가 전부라고 하는데요. 갑상선암의 사망률이 1% 정도라고 한다면 평균 수명을 80세로 봤을 때에 한 50에서 160건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체르노빌이라는 영화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데서 암 발생률이 치솟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WHO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암 사망 기대치는 고작 0.6% 오르는 데 그친다. 그 대신에 WHO는 체르노빌 해체 작업자 4,000명이 평균 수명보다 일찍 사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내놓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게리 박사님은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왜냐, WTO는 LNT 조건으로 추정을 했답니다. LNT,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죠. Linear No Threshold라고 그래가지고 방사능에 일단 노출만 되면은 반응이 온다, 위험해진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콜로라도 같이 고도가 높고 지질학적으로 우라늄 함량이 높은 지역은 자연 방사능 수치가 다른 어느 곳보다 높지만
암 발생률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자력이 원자력이 정말로 그렇게 위험할까? 원자력 말고 다른 에너지 산업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 원유 시추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입니다. 11명의 사망자를 냈고 멕시코만에는 약 5억 리터의 원유가 덮였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시추공이 이렇게 파이프가 부러져서 바닷속으로 원유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이죠. 우리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2010년 그로부터 4개월 뒤 샌프란시스코 남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발 사고로 6명이 사망합니다. 그보다 앞서 1975년 중국 허난성에는 댐이 붕괴가 되어서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에서는 이런 자료도 만들어 봐요. 세계적으로 27만 명이 걷다가 죽고 운전하다가 135만 명이 죽고 일하다가 230만 명이 죽고 대기오염으로 45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원자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여 명. 우리가 1테라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때 나타나는 사망자 수, 여기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인한 사망 다 포함됐을 겁니다. 원자력과 석탄의 비율이 2,500대 1입니다. 이 말은 1테라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을 캐낼 경우에 2,500명이 사망을 한다면 원자력으로 발전을 하면 1명이 사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옥스포드에서는 사고 사안은 빼고 일단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나타냈는데요. 그 비율은 석탄, 갈탄 경우는 890, 원자력일 경우에는 1명. 그래서 원자력이 안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주장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료의 에너지 밀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밀도가 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은 연료를 써야 된다. 나무를 썼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떼서 이렇게 밥을 하고 연료를 하고 난방을 했다면 얼마나 그 해악이 크겠습니까? 나무를 안 하고 석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고,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넘어갔고, 천연가스에서 화력발전으로 넘어갔고, 화력에서 원자력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배출되는 공해가 줄어든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우라늄 1.86g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석유 4,800리터, 석탄 6.1톤, 땔감 23.5톤. WHO에 따르면 2016년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420만 명, 특히 집안에서 석탄, 나무, 숯, 분변 등으로 요리, 난방을 하는 30억 명은 건강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을 없애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늘린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과 같다. 전기 1kW를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대기오염 사망자 수,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매년 120억 불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의 70% 이상이 폐쇄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이 결과로 1,100명이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프랑스와 유기, 지리적으로도 맞닿아 있고 지난 수십 년간 경제발전 수준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전력 생산은 1년에 530테라와트,
독일은 545TW 비슷하죠. 그런데 탄소 배출량 1kW로 환산했을 때 프랑스는 58g, 독일은 560g. 왜 그럴까요?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전력 생산 비용은 프랑스가 독일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독일이 5,800억 불의 예산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대신 원자력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발전 분야에서는 100% 탄소 중립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전기 생산할 때 발생되는 발전 단가를 지금 표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자력이 제일 싸죠.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풍력, 태양광 이런 것 쪽으로 지금 많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짝대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을 볼까요? 한국도 뭐 프랑스와 그렇게 좀 비슷하긴 한데 역시 원자력이 발전 단가가 제일 싸고 풍력이 제일 비싼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65년 이래 글로벌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는 일종의 의도치 않은 대규모 실험 진행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는 2조 달러, 태양광과 풍력에는 약 한 2조 3천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원자력은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것보다 2배 많은 전기를 생산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일 관심 가는 것은 아마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보다 방사능 폐기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존하는 전력 생산 방식 중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량 밀폐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안전한 방식이 바로 원자력이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생각해 볼까요? 다른 거는 다 폐기물 그냥 다 배출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출량이 턱없이 적다는 것도 최고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이.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를 다 합쳐도 축구장 넓이 곱하기 높이 22m 높이의 전량 다 보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물속으로 들어가도 물속에서 누출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한 번씩 보면은 사용 후 핵연료가 담긴 수조에서 이렇게 잠수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물 자체가 방사선의 차폐물이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위험한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핵무기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다. 사실 핵연료봉을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을 갖춘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다음 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핵무기의 이미지가 이렇게 공포 분위기로 몰아져 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대대적인 보조금이 태양광 풍력 발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5%로 단지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러냐? 태양광 풍력 발전 지으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거나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전기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 3분의 2는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 난방, 치사, 수송 분야가 그렇다는 얘기죠.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원자력은 전기도 생산하고 열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 가운데 풍부하고 지속적이며 저렴한 열 공급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원자력뿐이다. 좀 왼쪽에 계신 분은 많이 눈에 익으신 분이 있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버니 샌더스가 버몬트주 출신인데요. 버몬트주 의회에 1990년 대비해서 2028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이하로 낮추는 법을 만들자. 신재생 에너지 많이 보급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그러면 가능하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었고 버몬트주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990년 대비해서 16%나 늘어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했기 때문에. 자, 모자라는 전기는 어디서 뭘 해서라도 만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그 근거 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모자라는 전기를 자기는 캐나다, 여기서 캐나다 퀘벡이 이제 접경 지역이라 붙어 있습니다. 퀘벡의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가져와서 우리는 보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뉴 잉글랜드 지역에 천연가스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 잉글랜드 지역의 신문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뉴 잉글랜드 CO2 방출 급증, 버몬트 양키 핵 발전소 폐쇄 이후. 왜냐하면 모자라는 전기는 그러면 뭐 천연가스를 떼우든 석탄을 떼우든 뭘 떼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2015년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14년까지 내려갔다가 15년부터 또 올라가죠.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원자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극히 위험하고 비싸고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캘리포니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예술가 캐슬린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965년 시에라 클럽의 회장 시리를 찾아갑니다. 시에라 클럽은 아주 유명한 환경단체입니다. 여기 사구라는 게 바닷가에 생긴 모래 언덕 같은 걸 사구라고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에 공단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아마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는 이 사구를 살리려면 환경단체, 유력한 환경단체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시에라 클럽의 회장이 저 사람입니다. 윌 시리, 이름 외우기 쉽죠. 처음에는 뭐 신사들의 등산 모임, 그래서 미국 최초의 히말라야 원정대도 했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또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폭탄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일하기도 한, 그래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환경단체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보호지구로 만들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그 공단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골머리를 이렇게 앓고 있는 중에 이 회사가 여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공단도 지금 못 들어오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단체 직원, 환경단체하고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여기가 보시면 밑에 있죠. 요 밑에 이제 원자력 사구 지역이 과달루페 던스라는 여기 이 지역인데 여기에서 저기 차로 한 40분 정도 올라가면 여기 또 장소가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원자력을 지으려면 그 위로 올라가서 지으세요 하고 여기서는 못 짓게 합니다. 그 양쪽으로나 제한이 없는 그 저렴한 에너지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가 야생을 침범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개념은 대부분의 당시의 진보주의자, 민주당은 다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위쪽에 있는 곳에 바로 스페인 탐험가들이 처음 그 지역에 붙인 이름을 따서 디아블로 캐년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집니다. 오펜하이머,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이론 물리학자. 이 사람이 1953년 외교협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요약하면 핵무기가 미국, 소련 또 점차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갈 것인데 이 무서운 현실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된다. 그 이후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핵전쟁 위험을 강조한 참모들이 이 연설문을 작성했는데 보고 고민이 많았답니다. 참모들이 올린 연설문은 원자폭탄으로 인한 대학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공포 분위기 좀 조성하고 원자폭탄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대규모 증세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 핵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다. 아이젠하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1953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핵무장의 현실 그리고 암울한 전망 여기까지는 다 공감을 했는데 하나의 큰 그림을 제시를 합니다. 온 인류가 핵무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풍요의 꿈,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엔 총회장은 공산주의자나 자본주의자, 무슬림이나 기독교인, 백인과 흑인,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할 것 없이 모두에게서 기립박수를 받게 됩니다.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과달루페에서 북쪽으로 5시간 거리에 가보면 5시간 부산 울산 거리가 아니고요. 5시간 거리입니다. 꽤 올라가면 보데가 헤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의회가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거기에 있는 대학교는 해양연구시설을 짓겠다. 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달루페 원자력 연구소를 짓겠다고 하던 바로 그 회사가 여기에 발전소를 짓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시에라 클럽의 그 회원인 패서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회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전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단지 환경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일대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공포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마 이 양반이 그 변호사인가 봅니다. 이 사람의 논문의 주장은 대기 중에 핵실험이 벌어지던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의 치아를 분석해서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스톤트리움 90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50배 가량 높았다. 이제 이걸 발표를 합니다. 엄마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에게 미소간 핵실험 중단하라고 압력이 들어가고 1963년 소련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50배 정도 높았다고 그랬죠. 이 50배라는 것이 실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양의 200분의 1 정도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상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핵실험 그만 좀 하자고 정부에다가 청원을 냅니다. 여기 사람들이 한 20,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핵실험 이제 하면 안 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에라 클럽에 있는 그 패서넌이라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든지 원전 건설을 막으려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는데 이 시에라 클럽에서도 이 사람 너무 나가는 극단주의자야 하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시에라 클럽에서 잘립니다. 놀고 있을 수가 없겠죠. 동호회 새로 하나 만듭니다. 모두 모여서 풍선 만들어 날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들었으면 핵무기 낙진처럼 죽음의 죄를 날리게 된다. 여러분 우유 생산도 못하게 됩니다. 스톤트리움 요오드 같은 방사능 물질이 퍼지게 됩니다. 하고 공포 선동을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어린 시절 원자폭탄 방공훈련을 받고 방공영화를 보며 자란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원자력 공포 선동은 아주 효과적이었죠. 핵무기에 집중하던 반핵운동이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로 전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이란 심리학 개념인데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집에 와서 개를 걷어차며 화풀이하는 현상. 상사는 핵무기고 집에 있는 개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여기서부터 반핵운동의 조류가 바뀝니다. 핵무장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오하이오주 환경청 홈페이지가 막혀 있었어요. LA 걸로 봐왔는데 1970년대 미국 풍경입니다. 오하이오주는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죠? 사람 인구는 늘어나고 전력량도 늘어나고 석탄 화력 발전소 계속되니까 지금 공기가 저 모양이 되고, 결국 그러니까 깨끗하고 풍부한 값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을 짓는 것밖에 안 되겠다 해서 공청회 자료도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지지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에라 클럽은 원자력 반대론자들이 주도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붑니다. 오하이오주에 건설하려고 했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뒤덮기 위해서 이제는 총력전을 기울입니다. 여론도 조장을 하고요. 새로운 인물도 영입합니다. 자동차 산업계 안전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대중의 신뢰와 인지도를 쌓은 사람입니다. 여론이 이 원자력 발전소를 적대하게 된 것도 이 사람의 활약이 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반핵 활동가들은 석탄 발전소보다 원자력이 환경에 더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냉각수가 깨끗하긴 하지만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오면 환경과 동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는 않지만 한 번이라도 관리가 잘못돼서 멜트다운 되면 핵폭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 1979년 제인 폰다가 주연한 원자력 영화 차이나 신드롬입니다. 여기에서는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펜실베니아주, 대한민국보다 넓은 땅이 영원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도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영화 개봉하고 12일 후에 미국의 쓰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합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거죠. 이 발전소가 사고가 납니다. 최초로 일어난 발전소 사고입니다. 여기에 심슨 가족도 거듭니다. 눈 세 개 달린 부모가 출연해서 공포심을 조성합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을 지키는 세력은 이제는 뭐 이과생, 학자들, 발전업계 사장님들, 이 사람들은 대중을 그냥 가르치려고 만들지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포기합니다. 그렇게 원전 주변의 사람들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만 신경 쓰면서 40년이 흘렀습니다. 이 원자력에 대한 과학적 연구, 기술적 탐구, 이거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연명하고 있었지 대중들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핵 운동가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풍력 발전시키고 우리 아껴서 쓰면 원자력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선동을 한 거죠. 그런데 효율 높인다고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미국의 전기 소비량은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모자란 전력은 결국은 석탄이나 화력 발전소밖에 없다는 거죠. 시에라 클럽, 즉 반핵 운동 단체들의 전략은 산업 규제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 단가를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공사가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비용이 늘어나고 발전소 건설은 벽에 부딪히고 발전 단가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 이렇게 이제 큰 물줄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에라 클럽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결국 오하이오주에 건설 예정이던 원자력 6기 모두 백지화에 성공합니다. 특히 이 진머 발전소라는 곳인데요. 여기 원자력 발전소 완공 97%였는데 거의 다 만들고 난 이후로 화력 발전소로 전환했다. 사람들이 원자력이 없으면 석탄 발전소, 이때 당시는 천연가스보다는 석탄으로 했으니까 석탄 발전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 위험을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았다. 79년 7월 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도 나는 모르겠고 일단 원자력은 안 돼.
이겁니다. 자, 이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시아라 클럽의 이사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 마키아벨리식 사고방식이죠.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흥분시키고 싶다면 감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호소를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제대로 묵혀들었습니다. 한때 시아라 클럽의 이사회로 있던 사진작가입니다. 이 사람 탈퇴하면서 이런 말도 남겼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정직과 담을 쌓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반핵 운동단체 완성입니다. 그들은 전략은 공포심, 대중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사능 공포는 만화에나 나오는 과장된 얘기입니다. 이게 원자력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연히 선호도도 가장 떨어지는 에너지원이겠죠.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대기오염이 수백만 명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하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공포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을 뭔가에 오염된 존재로 본다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체르노빌 사건에서도 서유럽에 있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급에 질려가지고 약 한 20만 명의 임산부들이 임신 중지를 했답니다. 일본에서는 그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 폐쇄하고 화석 발전량을 늘린 결과 전력 가격이 상승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추위로 1200명, 1300명이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피난으로 1600명 사망,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매년 400명 이상의 목숨을 잃는다.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후쿠시마는 미국 콜로라도의 자연 방사선량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곳이 암 발생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현재 후쿠시마는 방사선량 수준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표준화, 모듈화 생산 방식을 채택해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APR 1400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죠. 이 기존 원자력에서 출력을 40% 증가시켰는데 사이즈는 똑같이, 그래서 효율과 경제성을 한 번에 잡은 경우인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하지 못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표준 원자력 APR 1400은 아랍에미리트에도 4기로 수출을 했고요. 건설이나 운영 면에서도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 덕분에 오늘날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60년, 70년대 세워진 발전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했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년이라고 그러죠. 잘 만든 영화 한 편은 대중에게 실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2019년 HBO에서 만든 체르노빌이라는 영화인데요. 주인공의 한 대사, 체르노빌 사고기는 이미 원자폭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만화 같은 전개인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로 무의식에 저장 완료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1945년 이후 핵무기를 동원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어날 뻔한 사건이 몇 번 있기는 했었습니다. 1962년도에 소련이 핵무기 개발한 지 13년 지난 뒤 미국은 바로 밑에 있는 쿠바에서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바로 미국 코 앞에서 미사일 기지를 소련이 건설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를 해상 봉쇄하고 소련 후르쇼프 서기장에게 미사일 기지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쿠바를 폭격합시다 하고 선동을 했고 결국 미국은 터키에서 소련은 쿠바에서 서로 미사일 기지 철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미국의 냉전연구 대표자 존 루이스 게디스가 하는 말이 미소 간의 수십 년간 전쟁에 터지지 않게 한 1등 공실은 바로 핵이다. 각 나라는 전례 없이 조심스러워졌다. 핵 억지력이 작동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핵무기 이전에 약 한 1400년대부터 화기와 대포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500년간은 전쟁은 정말 끔찍하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천만 명, 한국전쟁 50만 명,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전사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3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인데 뭐 억지춘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죠. 2002년 양국은 100만 명의 군사를 집결하고 카운트다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평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 둘 다 핵 보유국이거든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두 나라가 다른 핵 보유국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스라엘은 1960년부터 핵무장을 해왔고 이란 또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통치를 하지만 자살 행위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핵무기와 테러 집단이 70년 가까이 존재했지만 국가가 테러 조직에 핵무기를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펜하이머도 말하기를 원자폭탄은 너무나 끔찍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